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유치원에 다니는 딸아이를 하나 두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 가정주부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불과 몇 개월 전 저희 가족이 당했던 정말 웃지 못할 일 때문인데요. 아직도 생각하면 저희 가족에게 어떻게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인지 황당하기만 합니다. 저희 시댁에는 요주의 인물 하나가 있었는데요. 남들은 결혼하면 시어머니 시집살이에 골머리를 썩는다고들 하는데 저는 시어머니가 아닌 독하고 독한 잘난 형님을 만나 갖은 고생을 하며 살았었습니다. 흔히들 그런 걸 보고 개고생이라고 하는데 형님은 지금은 사라지고 저희 앞에 없는 사람이지만 제가 왜 그 큰형님이라는 사람 때문에 말도 못할 고생을 하게 되었는지 여러분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형님과 부딪히기 시작했던 것은 제가 그이와 결혼해 얼마 안 된 시기부터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시아주버니께서 잘 나가는 사업가로 자기 사업을 하고 계셨죠. 그 때문이었을까요? 결혼 초기에는 저도 대기업은 아니지만 나름 직장에 다니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일을 잘해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다녔던지라 자리를 잡느냐 힘들었지만 전 단 한 번도 남편이 능력이 없다거나 저희가 못 산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고생도 당연한 거라고 여겼고요. 하지만 저희 형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니가 사업을 해서 잘 사니 그보다 못한 우리 집을 못 산다고 업신여기며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왔던 것입니다. 아무 문제 될 것 없는 저희 집 사정을 아주 큰 문제라도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것도 딸아이가 태어나 어린이집에 다니게 된 시간이 훌쩍 흐른 후까지 말입니다. 그날은 남편이 승진을 해 시댁 식구들이 전부 모여 저희 집에서 남편의 승진 축하 파티를 여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와 형님네도 당연히 저희 집에 오게 되었고요.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즐거운 식사 자리가 끝나고 형님과 주방에서 후식으로 과일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제가 과일 깎는 것을 도와줄 생각이 없는지 식탁에 앉아 빈둥거리고 있다 가만히 있는 저에게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경서, 그런데 서방님 진급했다는데 소갈비도 아니고 꼴랑 돼지갈비가 뭐야? 돼지고기라 그런지 나는 비려서 먹기도 힘들더라. 그이가 소갈비보다 돼지갈비를 더 좋아해서요. 그리고 형님 아까 맛있다면서 제일 많이 드셔놓고 이제야 왜 다른 말씀이세요? 그거야. 나라도 잘 먹는 척 해줘야지. 안 그러면 어머니가 있는 자리에서 동서가 민망할 거 아니야. 반찬도 하나같이 원 풀뿌리채밖에 없고. 내가 다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네. 서방님 승진했다면서 월급도 얼마 받지 못하나 봐. 얼마나 쥐꼬리만큼 받기에 준비했다는 음식들이 이렇게나 형편이 없어? 정말 궁색 맞아서 못 보겠다. 나물은 어머니가 좋아해서 많이 준비했던 거고 다들 음식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희 집 궁색 맞는다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물론 아파트 대출금 갚아야 할 것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거야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정도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형님이 보시기에는 그이 월급이 쥐꼬리만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 그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고 저는 자랑스럽기만 해요. 그러니까 형님, 앞으로는 저희 남편이나 저희 집 무시하는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언제 또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그래? 못 사는 형편에 꼴에 또 자존심은 있나 보네? 지금 하는 말도 우리에 비해 동서네가 못 사니까 자기 합리화하려고 그러나 본데 그렇게 변명해봤자 현실이 바뀌는 게 아니라고. 동서네가 못 사는 건 못 사는 거고 큰 집인 우리가 잘 사는 건 잘 사는 거고 현실 좀 제발 제대로 보고 받아들여.
그런데 동서랑 서방님, 두 사람이 전부 월급쟁이라서 열심히 살아봤자 우리만큼 잘 살 수 있을지나 모르겠어. 아무튼 정말 피똥싸게 열심히 살긴 해야겠네. 그이랑 나처럼 제발 열심히 좀 살아보라고. 그런데 아주버니 사업은 형님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잘 되었던 거 아닌가요? 형님네가 잘 사는 거 다 아주버니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왜 형님이 생색을 내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우리한테 뭐 해주신 것도 없으시면서 저희가 그런 소리를 형님한테 들어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뭐야? 저는 화를 내는 형님을 무시하고 과일 접시를 들고 가족들이 있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러자 씩씩거리며 형님이 제 뒤를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나 저희를 무시하며 참견하는 형님의 횡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생신날 며느리들 힘들다며 시어머니께서 본인의 생일은 음식점에서 하고 싶으시다 하셨고 가족들 모두 시어머니의 뜻에 따라 시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한정식 집에 모여 생신을 치르게 되었죠. 그렇게 밥을 먹고 시어머니 집에 와 차를 준비하는데 빈둥빈둥 식탁에 앉아 제가 차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형님이 제 속을 뒤집어 놓으려 작정을 한 것인지 어김없이 기분 상할 말을 꺼낸 것입니다. 동서, 어머니 생일 선물로 현금 얼마나 드렸어? 한 70 정도 준비해서 드린 것 같아요. 뭐? 70만 원? 지금 그걸 돈이라고 어머니께 드린 거야? 우리 현준이 과자값도 안 되겠네. 우리 어머니께 300 정도 드렸는데. 동선에는 언제쯤 잘 풀리는 거야? 그러다 평생 거지꼴로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 걱정이다, 걱정. 나중에 돈 없다고 우리한테 손 벌릴까 봐 겁난다니까. 형님네 손 벌릴 일은 영원히 없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70이 뭐 어때서요? 각자 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해드리면 되는 거죠.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미 저희 잘 풀리고 있으니 형님이 그렇게 따로 걱정해 주시지 않으셔도 되니까 저희한테 그만 관심 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현준이 과자값이 70만 원이나 되는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과자 많이 먹다가는 소화비만 오기 딱 십상이니 조심하세요. 현준이 앞날을 생각해서라도 그렇게 과자 많이 먹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 감히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아랫사람 주제? 그리고 우리 현준이가 왜 소화 비만이 와? 동서는 지금 우리 애가 꼭 소화 비만이라도 왔으면 하는 사람처럼 말하네? 설마요. 그냥 형님이 현준이 과자값을 70만 원이나 쓴다고 하시니까 조카 걱정이 돼서 하는 말이죠. 조카 걱정. 그럴 시간 있으면 동선애나 걱정해. 어디 우리보다 못하는 것들이 되먹지 못하게. 그러나 그런 형님 말에 참고만 있을 제가 아니었고 저는 그런 형님의 말에 늘 되받아 쳐주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마지막에 참지 못하고 씩씩거리는 건 형님이었고요. 하지만 지금까지의 형님의 만행은 앞으로 저희 부부가 당할 일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며 갑작스레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형님이 저희에게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이것저것 무리한 요구를 해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일찍 시아버지를 떠나보낸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고 나이가 드시며 홀로 살고 계신 시어머니가 걱정된다는 것이 형님네가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된 이유였습니다. 형님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다는 이유로 더욱 막 나가며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동서애가 못하는 거 그이랑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정말 나한테 감사하게 여겨야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뭐 하자고 하면 토달지 말고 무조건 말 들어. 내 말 알아들어? 그래서 하는 말인데 어머니가 요즘 여기저기 자주 쑤셔 하시니까 안마의자 구형 말고 따끈따끈 신형으로 나온 거 하나 사서 보내. 자식이라는 것이 어떻게 어머니 아픈 것도 모르고 내가 말하기 전에 알아서 사서 보내야 했을 거 아니야. 안마의자요? 그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머니 이미 저희가 재작년에 사드린 안마의자 있을걸요? 그런 낡아 빠진 중고를 어디다 쓰라는 거야? 그까지 안마의자 얼마나 한다고 이러는지 모르겠네. 그거 고장났으니까 당장 새로 사서 보내라고. 알겠어? 형님네가 홀로 계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이번만큼은 안 된다고 쉽게 거절하기가 뭐했습니다. 형님네가 고생한다는 생각에 괜스레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그래서 형님의 말대로 신형 안마의자를 사서 시어머니 댁에 보내드렸죠. 그런데 시어머니께 안마의자를 사드린 지 얼마 안 돼 또다시 형님이 저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척추 마사지기에 발 마사지기, 반신욕 기기까지 하루 종일 TV를 끼고 사는 것인지 형님은 몸에 좋다는 기구들이 TV 광고에 나올 때마다 시어머니께 해드린다며 저희에게 사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네는 더 좋은 것들을 시어머니께 해드리고 있다면서 자기들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것도 못 해주느냐 시기였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희에게 이상한 것들까지 요구해 오더라고요. 형님, 고주파 얼굴 마사지기에 말씀하신 그 화장품은 또 얼마나 비싼데요? 그거 정말 어머니께서 하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 맞지. 내가 지금 거짓말이라도 하는 것 같아? 어머니가 동선이한테 직접 사서 택배로 보내라고 했다니까? 정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어머니한테 직접 여쭤보든지. 없이 사는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매번 꼬치꼬치 캐묻기는 하고. 정말 쪼잔해서는. 동선애가 이러는 거 알면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시겠다. 좋아하시겠어. 그러나 형님이 말하는 것을 시댁에 사서 보내면서도 저는 이상한 의심을 풀 수 없었고 시어머니께서 저희가 사드린 물건을 정말로 잘 받아 쓰고 있는지 안부 전화를 드리는 척 넌지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형님 말대로 저희가 사드린 물건을 시어머니가 쓰고 계신 것이 맞는지 고맙게 잘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이런 거 안 보내도 되니 마음 쓰지 말라면서요. 막무가내 형님의 행동에 기분이 상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시어머니가 저희가 받은 물건들을 잘 쓰고 있다고 하니 그때는 저와 남편도 시어머니께 전부 잘 해드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신혼처처럼 힘든 형편도 아니고 저희가 힘들 때마다 도와주셨던 분이 바로 시어머니였으니까요. 결혼 초기 신혼집 전세 대출이며 딸아이 출산 비용 모두 시어머니께서 형님네 몰래 저희를 도와주셨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제가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지만 바로 얼마 전까지 제가 직장을 다니던 시기 시어머니께서 형님네 몰래 저희 딸아이를 돌봐주셨으니까요. 시어머니께 들어간 돈이 결코 적은 돈은 아니었지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절대 아까울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님의 끝없는 무리한 요구는 계속되었고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새로운 요구를 해오는 형님의 행동에 저희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저희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형님, 갑작스레 아무 말 없다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라뇨?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채울 테니까 어머니 생활비로 100만 원씩 보내라는 소리야. 매일 동서한테 전화해서 어머니 물건 이것저것 사서 보내라고 하는 것도 번거롭고. 설마 그것도 못한다는 건 아니겠지? 왜? 동서 형편에 그 정도도 무리인가? 형편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것보다 매달 100만 원씩 큰 돈이 나가는데 저희도 생각은 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껌값 가지고 무슨 고민까지 해. 우리는 그이가 사업을 해서 그런가 그깟 100만 원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동선에 보면 추잡스러워서 원. 알겠어요. 그러면 다음 달부터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형님의 계속된 무시와 저와 남편을 조롱하는 발언에 저는 그만 참지 못하고 시어머니의 생활비로 매달 100만 원씩 돈을 보내겠다고 약속하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상의해보고 정하는 것이 맞지만 그 정도 선은 저희 형편에선 이제 무리되는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동안은 저희가 생활비를 드리겠다고 해도 시어머니께서 돈이 있다며 마다하셔서 드리지 못했는데 어느 정도 생활비를 드리고 나니 마음이 편해진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전화로 저희에게 어머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해 오기 전까지는 말이죠. 어머니 모시는데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요? 솔직히 매달 200만 원씩 보내는 건 저희 쪽에서도 무리라고요. 어디서 말이 많아? 그리고 이건 어머니 생활비 플러스 어머니 모시는데 노동비 포함이라고. 형님, 그런데 형님네가 어머니 모시고 싶다고 해서 같이 사는 거 아니셨어요? 그래놓고 형님 노동비까지 저희한테 요구하시다니요. 세상 어디에 그런 노인네를 좋아서 모셔? 손 많이 가는 늙은이를 나한테 맡겨놓고 쥐꼬리만한 돈 보내면서 지금 뻔뻔하게 입 싹 닦으려고 한 거야? 도대체 그 나이 먹도록 모래께 200만 원 보낼 능력도 없어? 형님, 말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형님네야말로 정말 저희가 내는 만큼 어머니 생활비로 형님네도 쓰고 있는 거 맞으세요? 갑작스레 저희한테 형님 노동비까지 요구하시니까 너무 이상해서요. 그, 그러면 맞지. 아닌 것 같아? 돈이 들어도 우리 돈이 더 들어. 노인네 모시는데 100만 원으로 될 것 같아? 윗사람이 보내라면 토다질 말고 지금 당장 보내. 죄송한데 저희는 늘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지의 능력이 없어서 당장 보내겠다고 말씀 못 드리겠네요. 그이랑 의논해서 고민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만 끊겠습니다. 당장 보내지 못하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렇게 형님과 전화를 끊고 며칠 뒤 저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척을 통해 듣게 된 건데 시아주버니께서 사업을 하다 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갈 곳이 없어 급하게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소리였죠. 그러니까 모든 걸 정리하자면 형님이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합가를 한 것이 아니고 시아주버니 사업이 망해 갈 곳이 없어 형님과 시아주버니가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 댁으로 들어가 얹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에게 말한 것과는 아주 다르게요. 그러니 우리에게 돈을 보내라고 했던 것도 시어머니에게 들어가는 돈도 물론 있겠지만 갑작스레 액수를 늘린 것을 보면 형님네 생활비로 쓰려는 것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래놓고는 그동안 우리 보고 거지라느니 저희 남편이 능력이 없다느니 무시하며 막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는 척, 형님네가 시어머니를 위해 돈을 더 쓰는 척 연기까지 하면서 생색이란 생색은 다 내면서요. 그 사실을 안 순간 기가 막히다 못해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형님에게 말하려다가 남편과 이번 한 번만 속아 넘어가 주는 척, 모르는 척 한동안만 도와주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형님이 정말 미운 것도 사실이지만 시아주버니는 남편의 피부치인데다 사업이 망해 힘들다고 생각하니 모르는 척 외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형님네 모르게 따로 계획한 일도 있었고요. 그러나 형님네가 망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는 형님은 계속해 제 앞에서 잘난 척을 하며 나대었습니다. 동서, 이런 쥐꼬리만한 돈 받고 우리가 어머니 모시는 거 정말 많이 봐준 거라는 거 알고 있지? 나랑 우리 그이한테 정말 감사해야 한다고. 특히 나한테. 아, 그러세요? 그런데 형님네가 저희를 많이 봐주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소식인데요. 도대체 어떤 걸 봐주고 계신다는 건지 정말 모르겠지만요. 어머, 동서. 이제 보니까 머리까지 정말 안 좋구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럴 때는 그냥 형님 이렇게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어? 그런데 정말 이상하네요. 형님네 입장에서는 저희가 보내드린 200도 정말 큰 돈일 텐데. 아닌가요? 제가 형님 이제 그만하시라는 뜻으로 형님이 망한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는데도 형님은 제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것인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 눈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뭐? 아유, 정말 웃기지도 않네. 200밖에 안 보냈으면서 도대체 뭐가 큰 돈이라는 거야? 사실 동서가 보낸 돈 있으나 마나한 건데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야 동선에도 어머니 앞에 면이 설 것 같아서 내가 특별히 배려해 준 거라고. 뭘 제대로 알기나 하고 말하라고. 그래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형님이 창피할까 봐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정말 끝까지 모르는 척 해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저럴까 싶기도 했고요. 그러나 몇 달 후, 더는 형님을 참아주기 힘든 일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형님이 저희에게 시어머니 생활비로 이번에는 매달 300만 원씩을 보내라고 전화로 또다시 요구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지 않기로 했죠. 우리가 모르는 척 해주니 저희 부부를 돈줄로 생각하며 이용하려는 형님을 조금 혼내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동서가 싫다고 해서 내가 어머니 모시니까 그 300이 많다고 생각하지 말고 돈이나 잘 보내. 알겠어? 그러면 형님, 어머니한테 말씀드리고 우리가 직접 어머니 모실게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형님네가 저희한테 매달 300씩 꼬박꼬박 생활비 보내주세요. 저희는 형님네와 다르게 어머니 우리가 직접 너무너무 모시고 싶거든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저희가 직접 드리면 드렸지. 앞으로는 절대 형님한테 생활비 못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뭐? 이게 지금 말이면 단줄 하나. 300씩이나 되는 그런 큰 돈이 내가 어디서 나서 보내라는 거야.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한테는 300 별거 아닌 액수잖아요. 형님한테 그까지 300 껌값일 텐데 왜 그러세요? 그러면 봐드릴 테니 한 달에 200씩이라도 보내시겠어요? 저한테 200도 쥐꼬리만 하다고 했으니까 형님은 별 무리 없이 보내겠네요. 그러니까 그 쥐꼬리만한 그 돈 형님이 저희한테 주시라고요. 너희들 지금 돈 주기 싫으니까 수 쓰는 거지? 어머니 모시는데 300 주기 아까우니까 지금 이 지랄 떠는 거잖아. 제가 볼 때 지랄은 형님이 떠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형님이 어머니 모시는 노동값이 든다고 해도 어머니가 어디 아프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 한 분 모시는데 300이나 든다고 하면 어느 제정신인 사람이 납득을 하겠어요. 대가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형님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리시죠. 대가리? 지금 대가리라고 했어? 이게 이제는 아주 막말까지 하네. 이래서 역시 못 사는 것들은 상종을 말아야 한다니까. 그냥 300만 주면 우리가 알아서 다 하려고 했는데 어디서 되먹지 못하게 나와? 너 진짜 나한테 혼 좀 나볼래? 이 개 작겁 같은 게. 정말 웃기고 있네. 혼은 무슨. 저 형님이 그러는 거 하나도 안 무섭거든요. 어디 해볼 테면 하든지. 그리고 감사해야 하려면 당신이 우리 부부한테 감사해야지. 어디서 배은망덕하게 우리 보고 감사하라 말아야. 지금 당신이라고 했니?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은혜 좋아하시네. 그리고 어머니 모시는 거 예전부터 그이랑 의논해서 원래 계획했던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 생활비 못 보내드리니까 알아서 하세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뭐라고? 야, 직접 보인 건 아니지만 제 말에 개거품을 물었을 형님 모습에 눈에 환하더라고요. 형님네 사정을 모르면 모를까. 시아주버니 사업이 망하고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핑계로 저희를 이용하려는 게 대놓고 보이는데 더 이상 속아줄 수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본인들 형편이 어려워 도와달라고 이야기했다면 저와 남편도 기꺼이 도와주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 형님이 막 나오는 행동에 아주 잠깐은 시아주버니가 망한 게 쌤통이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나중에 그런 생각을 한 저를 반성하긴 했지만요. 그 후에도 형님은 물러날 생각이 없는지 저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계속해 저희 부부를 괴롭히며 시어머니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왔던 거예요. 그래도 저희 부부가 받아주지 않자 급기야 저에게 협박 문자까지 보냈습니다.
이 은혜도 모르는 것들. 돈 안 주면 서방님 직장 찾아가서 낳아준 엄마도 안 돌보고 버리는 후레자식이라고 말하고 다닐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일 못하게 서방님 회사를 아주 엎어놓을 거라고. 형님은 깽판을 부리지는 않았지만 문자 내용대로 정말로 돈을 달라며 남편 회사로 찾아가 그 일을 괴롭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더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결단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인 시어머니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일이지만 오랜만에 가족끼리 저녁을 먹자는 핑계로 일이 바빠 자리를 비운 시아주버니를 빼고 모두 한자리에 모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 저녁을 먹고 거실로 모인 순간 마침내 저는 준비해왔던 말을 시어머니께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실 오늘 어머니 댁에 모두 모이자고 한 것은 제가 어머니께 알려드릴 사실이 있어서예요. 알려줄 사실이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까지 제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알지 못했던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활짝 웃고 계셨습니다. 형님이 어머니 모신다며 요구해서 저희가 매달 200만 원씩 보내고 있었는데 어머니 혹시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형님이 이번에는 저희 보고 어머니 모시는 생활비로 30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더라고요. 그의 직장까지 찾아서 일 못하게 방해까지 했고요. 둘째야,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니? 동서,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내가 언제 동서한테 돈 달라고 협박을 했다고 그래. 동서 내가 먼저 우리가 어머니 모시고 산다고 고생한다면서 돈 보내준 거잖아. 형님, 말은 바로 하셔야죠. 그이랑 저 사실 시아주버니 사업하다가 망한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무리하게 돈 요구하셨을 때도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하고 도와주자 생각에 알면서도 속는 척 보내드렸던 거고요. 그런데 형님은 그것도 모르고 저희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면서 괴롭히셨죠? 우리 망한 걸 동서가 어떻게? 그 후 저는 그동안 형님과 통화했던 내용을 시어머니께 들려드렸습니다. 사실 앞으로 어찌 될지 몰라 형님과의 통화 내용을 전부 녹음해두고 있었거든요. 저와 형님의 통화 내용을 듣던 시어머니 얼굴은 굳어지고 말았죠. 저희 부부에게 돈을 달라 계속해 괴롭히고 협박하며 시어머니를 향해 욕을 하는 내용이 전부 공개되자 형님은 어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표정으로 당황한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큰애야, 이게 전부 무슨 말이냐? 지금 둘째가 들려준 녹음된 내용 전부 사실이냐? 그리고 내 생활비라니. 나한테 힘들다고 그동안 내 집에서 얹혀 살며 생활비 뜯어가 놓고 지금까지 나 이용해 둘째네한테까지 돈 뜯어내고 있었다는 거냐? 어머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 고의한 것 같으니라고. 나는 너희들 망한 거 둘째네가 알게 되면 창피할까 봐 몰래 숨기면서 불편해도 그동안 우리 집에서 지내게 해줬는데 그걸 이렇게 갚아? 그리고 큰애 너 처음에 나한테 뭐라고 그랬니? 우리 집에서 살게 해주면 나 잘 모시고 살면서 밥이며 청소며 손수해주겠다고 그랬지? 그래놓고 시어머니 내가 해준 밥 얻어먹고 내가 빨래해준 옷 입고 다니며 내가 너 모시며 살았지? 손 하나 까딱 안 하려 하기에 마음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고 있는데 인제 보니 그게 아니었구나. 아주 우리 모두를 호구로 보고 있었어. 역시 어머니도 모르고 계셨네요. 안 그래도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께 직접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형님이 그렇게 저희한테 무리한 요구를 한 걸 알면 어머니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 어머니 모르게 형님이 저희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제야 형님은 무릎을 꿇고 어머니께 잘못했다며 빌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그랬어요. 그 이 사업도 망하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고 돈도 없고 그래서 그랬어요. 이건 정말이라고요.
먹고 살기 힘든 것이 나 몰래 그렇게 매일 백화점 쇼핑하러 다녔니? 네가 몰래 나가면 내가 모를 줄 알았지? 이 고얀 것, 고얀 것. 어머니는 참기 힘들었는지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앉아있는 형님의 머리를 사정없이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안 되겠는지 형님이 저와 저희 남편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도움을 청하더라고요. 동서, 서방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으니까 어머니께 저 용서해달라고 말 좀 해달라고요. 동서, 나 좀 도와줘. 형수님, 그동안 저희한테 한 게 있는데 꿈 깨시죠? 그러게 형수님, 세상엔 비밀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 그렇게 계속 속이면 정말로 저희 부부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신 겁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만하라고 했을 때 그만하셨어야죠. 그렇다면 저희도 그냥 모르는 척하면서 매달 형수님께 200만 원씩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 돈이 저희한테 큰 돈인 거 맞고 무리 되는 거 맞지만 형 생각해서 동생으로 그 정도는 해주려고 했다고요. 형님, 저희한테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보고 가난하다느니 우리 그이가 능력이 없어서 못 산다느니 계속 무시하셨죠? 아주버니 사업 망해서 어머니 집에 얹혀 살면서 어떻게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으세요? 게다가 어머니 볼모로 저희 협박한 것도 모자라 어머니까지 속이시고 사람이 어쩌면 그럴 수 있냐고요. 하지만 형님이 저와 시어머니를 속인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의 행동에 의심이 난 전 다른 의문도 직접 눈으로 확인해 풀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형님이 어머니 필요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안마의자랑 척추 마사지기 사드렸던 거 정말 어머니 드린 거 맞아요? 모두 그때 따끈따끈한 신상으로 보내라고 해서 할부로 비싼 돈 들여서 보내드린 건데 어머니 드린 거 확실하냐고요? 둘째야, 그게 무슨 소리니? 내가 받은 건 다 옛날 구식 중고 제품들인데 혹시 큰애 방에 있는 것들 말하는 거냐? 어머니, 형님 방에 있는 것들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또 중고 제품들은 뭐고요? 시어머니 말에 결국 저는 어머니 방과 형님의 방, 문을 열어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허락을 받고 어머니 방을 열어보니 저희가 사들인 물건들은 온데간데 없고 당장 버려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어디 고물상에서나 있을 법한 오래된 낡은 물건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곧바로 형님 방을 향해 걸어갔고 그런 저를 보며 형님이 길길이 날뛰며 말리더군요. 그리고 형님이 방문을 열어 확인한 순간 왜 형님이 그렇게 난리를 치며 저를 말렸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어머니께 사드렸던 물건들 전부 형님 방에 있었으니까요. 알고 보니 형님은 자기가 쓰던 화장품이나 싸구려 중고 제품들을 사서 시어머니께 저희가 선물로 보내드린 것처럼 꾸미곤 저희가 시어머니께 사드린 물건은 저희 방에 두고 혼자 쓰고 있던 것입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방이라며 누군가 자기 방에 들어오는 걸 싫어하셨던 시어머니셨기에 그동안 시어머니 댁에 드나들면서도 저희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가 시어머니께 사드린 물건들을 중간에서 형님이 가로챈 사실을 모르고 있던 시어머니는 아직 저희 형편이 힘들어 이런 물건들을 선물로 사서 보내나 하는 생각에 그 낡아빠진 중고 제품들을 고맙다며 말없이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을 향해 크게 누워시고 말았습니다. 인제 보니 내가 우리 집에 도둑을 키우고 있었구나. 도둑을 키웠어. 어디서 이런 몹쓸 것이 우리 집 사람으로 들어와서 너 같은 것은 며느리로 필요 없으니 당장 내 집에서 나가거라. 당장! 하지만 시어머니 말에 답을 한 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시숙님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시아주버니는 어머니한테 매달려 울고 있는 형님의 모습에 놀라 말했습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전부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러자 형님은 무슨 구원자라도 만난 것처럼 시아주버니에게 쪼르르 달려가 뒤로 숨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어머니랑 동서네가 무슨 오해를 한 건지 나를 죽이려고 그래. 나 너무너무 무서워.
당신 지금 집에 안 들어왔으면 나 어머니한테 맞아 죽을 뻔했다고. 형님 말에 시아주버니는 굳은 얼굴로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어떻게 여럿이서 한 사람을 이렇게 괴롭힐 수 있어요? 가뜩이나 저 사업망에서 여러모로 힘든 사람한테. 시아주버니의 말에 시어머니는 참지 못하고 시아주버니에게 달려가 뺨을 때리시고 말았습니다. 고양 것! 첫째 너도 알고 있었냐? 네 집사람이 나랑 네 동생 내 등쳐먹고 있는 거 알면서 그동안 모르는 척 숨기고 있었던 거야? 엄마,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집사람이 엄마랑 민석이네 등을 쳐먹고 있었다니. 시어머니는 저와 형님이 통화한 내용을 시아주버니께 들려주게 했고 저희 부부와 시어머니가 당한 일들을 시아주버니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듣게 된 시아주버니는 형님의 머리채를 잡고 말았죠. 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기어이 일을 벌이는구나. 아빠, 여보. 자식 때문에 참고 살려고 했는데 너 같은 거 이제 필요 없으니까 우리 엄마 집에서 당장 나가. 나가라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몰래 주식하고 여기저기 빚져서 내 사업까지 말아보고 지 남편 막노동까지 하게 하더니 이제 우리 엄마랑 동생네까지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려 들어?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내가 너 때문에 막일까지 하는 동안 우리 엄마랑 동생네 뜯어낸 돈으로 나 몰래 뭐 했어? 또 나 몰래 주식에 손댄 거야? 잃었던 돈 어떻게든 찾아야 할 거 아니야. 내가 날렸던 돈 어떻게든 다시 만회하고 싶었다고. 당신 더는 용서 못해. 아니, 안 해. 예전에도 엄마 생신 선물로 드린 돈도 네가 중간에서 가로챘었지? 엄마한테 300만 원 드린 거 잘 받았냐고 하니까 너한테 전해받은 봉투에 5만 원밖에 안 들어있었다고 하더라.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 같은 거랑 계속 같이 살다가는 우리 아이랑 엄마, 동생네 집까지 전부 말아먹게 생겼어. 너 같은 거랑 더는 못 사니까 당장 우리 엄마네 집에서 나가. 앞으로 망하려거든 너 혼자 망하라고. 형님의 머리채를 잡는 시아버지의 행동에 처음에는 너무 지나치다 생각했는데 자초지종을 듣고 나니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지만 저희와 시어머니를 속여 돈을 뜯어낸 것도 모자라 제 자식 인생도 생각 안 하고 주식으로 시아주버니 사업까지 말아먹은 형님의 모습은 정말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숨겨왔을 시아주버니 속도 많이 힘들었겠다는 생각이었고요. 시어머니도 처음 듣는 사실에 많이 놀란 것인지 한동안 아무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형님은 그날로 시아주버니 손에 이끌려 시댁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후 형님은 시어머니 집 앞에서 몇 날 며칠을 싹싹 빌었지만 소용없었죠. 그리고 결국 시아주버니는 이혼 소송을 해 형님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시아주버니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형님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까지 하셨더라고요. 된통 한번 당해봐야 형님이 정신을 차릴 거라면서 그동안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 보상을 받아야겠다면서요. 시모를 모신다는 핑계로 저희와 시어머니까지 이용해 돈을 빼먹으려다 형님은 쫄딱 망하고 만 것입니다. 잘 될 때 우리를 그렇게 무시하더니 결국에는 벌을 받는가 싶었습니다. 그 이후 시아주버니는 저희한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고 현재는 시어머니 집에서 조카를 키우며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형님과 이혼 후 일이 잘 풀리려는지 예전에 알고 지내던 분과 시어머니께 도움을 받아 사업을 다시 시작하셨고요. 힘들지만 조금씩 자리를 잘 잡아가는 시아주버니의 모습에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부는 오랫동안 계획했던 일을 실행하였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께서 시아주버니와 같이 살고 계신 데다 시아주버니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며 분가를 시킬 생각이란 시어머니 말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대신 저희가 시댁 근처로 이사를 가기로 했고
그래서 현재 지금은 시어머니 집 근처 아파트로 이사를 해 살고 있습니다. 힘들 때 시어머니께서 주신 사랑만큼 저희 부부도 은혜를 갚고 싶은 마음이니까요. 시어머니께서 살아계신 동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효도할 생각입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아주버니와 이혼한 형님 때문에 한바탕 큰 소동이 있긴 했지만 저희 가족은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형님도 부디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남 무시하지 말고 열심히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한 만큼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디 잊지 마시고요. 그러면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도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는 30대 후반 8살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입니다. 이혼한 지는 지금 2년째입니다. 저는 이혼하고 나서 운 좋게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이직을 성공해 친정집 근처에서 아이 키우며 살고 있어요.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 아이가 실은 몸이 아픈 아이입니다. 아이가 30주 못 채우고 조산으로 태어난지라 아주 어린 아기 때부터 참 여러 가지 고비가 많았습니다. 저는 아들 하나 있는 거 건사하느라고 둘째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요. 아이 키우면서 동시에 직장까지 다니느라 너무 힘든 일이 많아 정말 울기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아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아마 제 마음 이해하실 겁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주는 기쁨이 크고 나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지만 주변 식구들은 엄마와는 조금 다른 입장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남편은 아이 아빠이니 키우는 신용은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엄마, 그러니까 저의 전 시어머니는 손주가 아프다는 걸 무슨 천영이라도 되는 듯 매일 한탄을 하고 제가 집에 잘못 들어왔다는 둥, 아들을 새장가를 보내야 한다는 둥, 우리 집안 유전자가 이상해서 애가 일찍 나왔다는 둥, 정말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외도로 거의 1년 넘는 시간 동안 저를 속였고 시어머니는 심지어 남편의 외도를 새 출발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저의 직접적인 이혼 사연은 남편의 외도입니다. 벌써부터 같이 욕해 주시고 마음 아파하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다행히 지금은 아이가 많이 건강해졌고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저의 아이는 절대 불쌍하게 살고 있지 않고 불쌍한 건 전 남편과 시모 쪽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원래 결혼 초부터 전 남편은 친구들하고 만나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일이 다반사인 사람이었습니다. 직장이 웹 컨텐츠 관련 회사라 밤샘 작업이 많기도 하고 저도 회사는 다르지만 동종업계에서 일하다 보니 서로 이해해주는 편이었어요. 저와 남편이 만나게 된 계기도 남편 회사에 제가 업무 협의차 오며 가며 얼굴 보다가 눈이 맞았던 거고요. 어쨌든 연애 2년하고 결혼 후 바로 아이를 가졌고 1년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하면서 독박 육아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아이가 아프기까지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 두 돌 때까지는 제가 직장을 휴직하고 쉬었습니다. 남편은 저 복직할 무렵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둘째는 낳지 말자. 애 하나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둘째는 진짜 못하겠다. 나 큰맘 먹고 수술할 테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마음 바뀌면 그때 낳지 뭐. 당신도 동의하지? 그래, 당신 마음대로 해. 나도 지금 같아서는 둘째는 엄두도 못 내겠어. 우리 시은이 잘 키우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혹시 모르니까 우리 어머니한테는 비밀로 하자. 우리 아이 힘들어서 안 가진다고 해도 부모님 생각은 또 우리랑 다를 수 있잖아. 그래, 그건 당신 말이 맞아. 어머니가 혹시나 둘째 물어보시면 아직 계획 없다고 둘러대지 뭐. 저는 그때
아이 하나도 버겁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라 했네요. 혹시 몰라 양가 부모님께는 둘째 안 갖기로 한 건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한창 아이가 큰 병원 다니며 힘들던 때라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한 번씩 열이 나면 경련이나 복합적 증상이 보여서 평일에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 당시 친정엄마도 아프셔서 아이를 전담해 봐줄 형편이 안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일을 하시니 애를 못 봐준다고 하셨고 남편도 연차 내는 거 회사에 눈치 보인다면서 평일에 월차 한 번 쓴 적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독박 육아로 키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힘들게 새 돌까지 여러 고비를 넘기고 4살이 되던 해쯤 저도 한숨 돌릴 수 있을 만큼 아이도 아기 때보다는 많이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시력도 안 좋고 다른 아기들보다 걸음마도 느렸고 말도 느린 편이었지만 2발로 걸을 수 있고 밥도 잘 먹고 정상범주에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제가 얼마나 아이에게 지극정성으로 했는지 알기 때문에 다 엄마가 애쓴 덕이라고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리셨는지 모릅니다. 엄마는 저랑 아이가 고군분투하는 거 보시면서도 늘 옆에서 도와주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특히 남편이 저를 옆에서 많이 도와주지 않는 걸 다 눈치채고 계셨기 때문에 더 속상해 하셨어요. 대체 이 서방은 시은이 아빠가 아니라니? 왜 너만 이렇게 힘들게 시은이 엄마 노릇을 하는 거야? 어쩜 결혼할 때보다 지금 더 피쩍 마를 수가 있는 거야? 어? 엄마가 조금 몸이 회복하면 옆에서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 당장 그럴 수도 없고. 아이고, 엄마가 너 보면 마음이 아파 죽겠다. 엄마, 그래도 우리 시은이 아기 때 생각하면 지금 정말 편한 거야. 알잖아요. 나 울면서 회사 다닌 거. 점점 나아지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요. 점점 나아진 건 엄마도 알아. 다 네가 애쓴 덕이 아니고 뭐겠니? 그나저나 너희 시어머니는 아직도 시은이 손주 취급 안 하는 거야? 나는 너 시집 보낼 때만 해도 그렇게 쌀쌀맞은 집안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이런 줄 알았으면 너 결혼 절대 안 시켰을 거야. 시어머니야 뭐. 워낙 결혼 전부터 그다지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 애까지 이렇게 아프니까 집에 오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요즘은 잘 안 가게 되더라. 일 있으면 애 아프다고 핑계대고 남편만 시댁에 다녀오라고 하고 있어. 엄마는 제가 하는 말 듣고 너무 속상해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쩜 자기 집안 핏줄을 홀대할 수가 있어. 아프다고 손주가 아닌 거래? 아, 나는 도저히 그 집안 사고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애를 손주로 생각 안 하면 어쩔 거래? 어찌 사람이 이렇게 못돼 먹을 수가 있는 거야? 어? 나는 마음 같아서는 이사방 얼굴도 보고 싶지 않아. 그래도 네 신랑이고 시훈이 아빠니까 어쩔 수 없이 보는 거지. 너도 애한테만 너무 목매지 말고 건강관리하고 싶은 거 틈틈이 하고 살아. 그래야 너도 숨이 쉬어지는 거다. 엄마가 매일은 못 봐주지만 지금은 가끔은 봐줄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말해. 그나마 친정엄마 덕에 정말 힘들 때는 가끔 엄마 손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정말 아이가 커가면서 수월해져서 다행이다 싶었어요. 제가 아이 키우고 직장 생활까지 하느라 힘들 동안 사실 남편과의 사이는 그리 다정하지 못했습니다. 신혼 때 많이 싸우다가 남편이 가정에 소원한 사람이라는 거 알고 포기하게 되면서 그닥 말을 섞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일상생활에 필요한 말은 했죠. 하지만 서로 다독거리며 다정하게 사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나 혼자 힘들다는 게 너무 속상하고 외로웠지만 아이 생각하면서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둘째를 가지지 않기로 하고 나서는 둘이 방도 따로 썼기 때문에
부부지만 우리 둘은 같이 사는 동거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크는 동안 둘이 맞벌이하면서 전세도 탈출했고 생애 최초 청약 당첨되어서 그 당시 3억대로 아파트도 당첨받아 입주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입주한 지 2년 만에 집값도 많이 올랐고요. 그 당시 청약은 제 명의였지만 남편과 공동 명의로 했었는데요. 대출을 1억 정도 끼고 있고 이자는 반반씩 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도 많이 건강해졌고 집도 힘들게 마련했고 그래도 이 정도면 나도 열심히 살았구나 하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숨 돌리고 보니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저와는 참 많이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뭐랄까, 분명 같이 살고 있고 생활비도 같이 쓰고 아이를 키우고 있긴 했지만 다정한 아빠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다정한 남편도 아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아이 데리고 어디 여행이라도 다녀오자고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시은이 아기 때부터 어디 여행 가본 적 없는데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데 호캉스라도 다녀올까? 저번에 스포츠 센터 갔었는데 시은이가 수영장에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몰라. 호텔 수영장 가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 내가 예약할 테니까 가자. 애 데리고 나 혼자 1박은 무리야. 가서 시은이 아프기라도 하면 거기서 119 부르게? 아유, 아서라 아서. 그러느니 그냥 가까운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하루 놀다가 오는 게 낫지. 당신도 그게 나을 거야. 그리고 나 이번 주말에는 일 때문에 회사 나가봐야 돼서 안 돼. 다음에 가자. 주말에도 일이 있다면서 놀러 가자는 걸 거절하는 남편이었습니다. 분명 아빠긴 했지만 아이도 아빠를 어려워하고 아빠 곁으로는 잘 안 가려고 했기 때문에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마저도 거절하더라고요. 그러기를 몇 번째 하니 저도 지레 포기하게 되었고요. 남편 일이 워낙 새로운 프로그램 출시할 때는 주말도 반납해야 하는 일이라 이해는 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서운한 게 이것뿐이겠습니까? 아이 키우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어요?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 때문에 서운하다 못해 진짜 갈라설까 진지하게 생각한 적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저와 아이를 아들 앞길을 막는 존재로 생각하시는 듯 했습니다. 특히 우리 시은이가 어릴 때 말도 늦고 잘 못 걷는 거 보면 그 앞에서 대놓고 한숨 쉬면서 한탄을 하신 적도 많아요. 아휴, 우리 아들이 너랑 시은이 때문에 계속 어깨가 무거워야 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가슴이 찢어진다. 원래 우리 아들 팔자는 이런 애가 아닌데 너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평생을 아픈 애 아빠로 살아야 하는 거잖니? 큰일 해야 하는 놈이 마누라랑 애 때문에 팔목 잡혀 사는 게 보니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 줄 알아? 대체 너는 임신했을 땐 뭘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렇게 몸을 막 싸서 애를 조산했다니. 그 일만 아니었어도 니들 돈 들어갈 일도 없었고 집도 피단지고 살 수 있었어. 어머니, 애 앞에서 말씀 조심해 주세요. 우리 시훈이 이제 말귀 다 알아들어요. 저는 뭐 아이를 빨리 나오게 하고 싶었겠어요. 병원에서 최대한 버틸 대로 버틴 거 아시잖아요. 저 혼자 애 만든 것도 아닌데 왜 시훈이 아빠 힘든 것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솔직히 애 아빠가 얼마나 육아를 도와줬다고 그러세요? 거의 저 혼자 키운 거 아시잖아요. 맨날 집에서 겉돌고 주말에도 본인 일 하겠다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애도 아프고 너도 맨날 축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집에 정을 붙이겠니? 나라도 집에 들어가기 싫겠다. 우리 집안에는 너처럼 아픈 애 낳은 여자 없어. 다 네 친정집이 문제라서 그런 거다. 내가 시훈이만 보면 가슴이 답답해서 미칠 지경이야. 평생 부모 짐덩어리 아니냐. 우리 아들이 여자만 잘 만났어도 마음껏 자기 능력 펼치고 잘 나갔을 놈인데 왜 내가 너랑 결혼시켰는지 평생 너랑 자식 건사다가 늙어 빠지겠구나. 어머니, 짐덩어리라뇨.
시훈이 어머니 첫 손주예요. 저한테는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고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저 다음부터 여기 안 올래요. 저는 어머니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결혼해서 처음으로 화까지 냈습니다. 그전에는 시어머니가 서운한 말을 해도 다 참고 넘겼지만 우리 아들에게 짐덩어리니 하는 말은 정말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온다고 했더니만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래, 너는 앞으로 시훈이랑 명절에는 오지 말어라. 친척들 와도 내가 자랑을 못해. 우리 아들 힘든 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그냥 오지 말어. 생각 한번 잘했다. 어머니도 참 못된 게요. 막상 당신 입으로 오지 말라고 해놓고는 제가 진짜 안 가니까 나중에 들은 말로는 싹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아픈 애 핑계로 시댁에 가기 싫어하는 며느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러 온 친척들 앞에서도 저를 깔아내리거나 욕을 하셨고, 아이가 저를 닮아서 인물이 별로라는 둥, 아이 아픈 게 제 탓이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분입니다. 같이 있는 친척들이 오히려 민망해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늘 떳떳하고 다른 며느리들은 다 멀쩡한 아이를 낳고 자기 남편과 시어머니를 떠받든다며 저는 그렇지 않다며 요즘 며느리들은 참 편하게 산다며 비꼬기까지 하셨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남편에게 어머니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중재를 요청하였으나 욕먹는 건 저였고 저는 더욱더 지쳐갔습니다. 참다 제가 한번 언성을 높였더니 그 일로 서로 사이가 틀어져서 제가 시댁에 가는 거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에는 어머니 말대로 남편만 보내고 안 갔어요. 남편 위로 6살 많은 시누이가 하나 있는데 시누이도 어머니를 닮아서 참 못된 게요. 저에게 세상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는 없다고 편을 들어주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예전에 시집살이를 고되게 하셨던 분이라 올케한테는 진짜 시집살이 안 시키는 거야. 막말로 올케가 우리 집 시집 와서 좋은 일 있었던 것도 없는데 이만큼 집도 사고 살만해진 거 다 내 동생 덕인 줄 알아. 애 아픈 건 알지만 며느리 도리도 잘하고 내 동생 좀 잘 챙겨. 행색이 저게 뭐냐? 올케는 멀쩡하게 하고 다니면서 내 동생 옷은 저게 뭐냔 말이야. 제가 살림에 육아까지 다 하는데 남편 옷 입는 것까지는 못 챙겨요. 남편이 아들은 아니잖아요. 먹고 입는 건 알아서 챙기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마세요. 시훈 아빠 지금까지 살면서 시훈이 기저귀 10번이나 갈았을까요? 목욕은 한 20번 시켰을라나요? 아마 젖병도 안 씻어봤을걸요? 그런 건 모르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시어머니와 신우 둘 다 혀까지 차면서 저를 나무라시기 일쑤였습니다.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딱 맞더라고요. 그러니 제가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들 짐작이 가시죠? 남편과의 사이도 별로였고 시어머니와는 뭐 거의 최악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더 최악인 일이 그 뒤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혼 생활이 재미없고 서운한 게 많아도 저는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제가 힘든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남편은 나름 자기 재미를 찾으며 할 거 다 하고 살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제야 저는 그동안 제가 애한테 매달려 남편의 사생활을 너무 몰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야근과 출장 외박을 자주 해도 저는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남편의 딴짓을 알게 된 건 제가 시댁에 가지 않던 명절 때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말하길 명절에 시가 식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겁니다. 이번 추석에 당신 어차피 우리 집에 안 갈 거지? 우리 엄마도 올해부터는 제사 안 지내신다고 하니까 모처럼 가족들이랑 여행 가려고 예약했거든? 누나네 식구들하고 전부 같이 갈 거니까 당신은 불편하면 안 가도 돼. 저는 안 가도 된다는 남편 말이 반가웠습니다. 당연히 그런 가족여행은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럼 시훈이랑 우리 친정 가 있을게. 당신이 가족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그래?
어차피 당신 가봤자 어머니 신경 쓰이고 애 때문에 힘들 거라 생각했어. 그럼 내가 모시고 다녀올게. 남편은 그해 추석은 3박 4일로 시가 식구들과 제주도로 여행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서운한 거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애랑 친정이 가는 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정에서 지내는 동안 남편이 제주도에서 뭐 하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출발할 때도 그렇고 도착해서도 문자 한 번이 없더라고요. 신우이가 살짝 관종이라 SNS를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었던 저는 신우 SNS에 혹시 여행 사진이 있나 들어가 봤습니다. 당연하게도 제주도 여행 사진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아주 이상한 사진을 몇 장 보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찍은 사진에 신우이가 적어 놓은 말이 의아했습니다. 가족 사진, 너무나 즐거운 여행, 예비 올케 덕에 사치스러운 여행,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그 사진 속 남편 옆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자 하나가 같이 있는 겁니다. 여자의 촉이라는 거 무시 못하는 게요. 저는 그 사진 속의 남편의 표정을 보자마자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설레어하고 있는 얼굴이라는 걸요. 그리고 옆에 같이 있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짱을 끼거나 여자가 남편에게 살짝 기대어 있는 등 누가 보면 마치 부부라고 생각할 만한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신우의 SNS 사진들을 훑어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신우이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당당하게 그런 사진을 올려놨던 걸까요? 무려 8개월 전부터 이상한 조짐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모르게 시댁 모임이 있을 때면 식사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호텔 뷔페 같은 비싼 곳에 갔던 걸 자랑하듯 올려놓고는 예비 올케 덕에 이런 데도 와본다고 써놓았더군요. 심지어 누군지 모를 그 여자가 선물 공세도 많이 한 듯 보였습니다. 저는 차마 써본 적도 없는 비싼 브랜드의 화장품이나 가방 등 사진을 자랑하듯 올려놓았더군요. 예비 올케라는 말이 뭐겠어요. 우리 시댁에는 아들이라고는 남편밖에 없고 신우 남자 형제는 남편놈 뿐이었습니다. 버젓이 올케인 저와 조카도 있는데 예비 올케라뇨. 그리고 우리 시훈이의 사진은 단 한 장도 없었습니다. 마치 저와 시훈이의 존재를 부정하듯이 말입니다. 가족 여행에까지 제가 모르는 여자가 동행했다는 건 이미 저 모르게 남편이 사진 속에 제가 모르는 여자와 깊은 관계라는 걸 말해주는 게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 신우 SNS에서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고 나서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마지막 연휴까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의 노트북과 컴퓨터를 뒤졌고 저장해 놓은 인증서 비번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그동안 남편의 카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가 본 건 뻔히 바람을 피웠다고 짐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었습니다. 게다가 남편 핸드폰과 연계되어 있는 사진첩을 뒤져보니 가관이더라고요. 배신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참 어이없고 허탈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러고 보니 그동안 남편이 못 보던 옷을 사들고 들어오거나 어울리지 않는 패션을 시도하거나 갑자기 안 치던 골프를 치러 다니는 게 납득이 갔습니다.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며 여행 다니고 사치를 부리는 동안 저만 아이에게 매달려 동동거리며 애쓴 거였고 남편과 관계를 개선해보기 위해 노력했던 거였습니다.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까지 저는 남편의 외도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전부 준비했고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어이없더라고요. 불과 며칠 전까지 저는 어떻게든 우리 가족이 즐겁게 살아보려 노력했는데 이런 엄청난 비밀을 남편이 숨기고 있다는 걸 알아버렸으니 말입니다. 남편이 여행에서 돌아오는 날 저는 아이를 일단 친정에 하루 맡기기로 하고 제가 찾은 증거를 들고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족들 다 있는 김에 터트려버릴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미리 연락해서 집으로 오지 말고 시댁으로 오라고 말해뒀고요. 시댁에 갔더니 막 도착해서 다들 간식을 먹고 있더군요. 그 인간은 얼마나 만족스러운 여행을 보냈으면 자기도 모르게 콧노래까지 부르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애는 어쩌고 온 거니? 시온 애비 하루 저녁 자고 가라고 할 참이었는데 뭐하러 와? 그냥 집에서 애나 보지 그랬어? 이렇게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머니랑 시온 아빠 있을 때 얘기하려고요. 다들 이거 보시고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남편과 시어머니 앞으로 제가 그동안 모은 증거 자료들을 내밀었습니다. 그걸 본 시모와 남편이 놀란 건 당연했고요. 특히 시어머니는 이걸 어찌 알았느냐는 듯 처음에는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아들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게 나쁜 일인 줄은 알았나 봅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발뺌할 생각은 하지 마. 나 다 알고 있어. 그동안 당신이 나 속이고 어머니며 신우며 당신 식구들까지 전부 나 속이면서 기만한 거. 그동안 당신 시어머니 등에 업고 당당하게 이중생활하니까 좋았니? 당신 누나는 아예 이 여자가 옳게라고 생각하던데 나 보란 듯이 SNS에 올려놓은 건 무슨 의도야? 나더러 빨리 알아채고 이 집에서 떨어져 나가라는 거잖아.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나 결혼해서 지금까지 어찌 살았는지 몰라? 그런 나한테 당신 가족들이 어쩜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자 남편은 자포자기한 듯 말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알게 될 줄은 몰랐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당신이 다 알았다니 어쩔 수 없지. 회사의 같은 팀 여직원이다 보니까 자주 보다가 그렇게 됐다. 어차피 나랑 이혼하겠다고 마음먹은 거 아니야? 내 잘못이니 어쩌겠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줄게. 뭐? 내가 하자는 대로 한다고? 그 여자 같은 팀이면 당신이 유부남인 것도 안다는 거잖아.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줄 알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래? 나도 당신 회사에 아는 사람 많아. 내가 회사 찾아가서 깽판 치면 그것도 감수하겠다 이거네? 그래, 나 그 정도로 그 여자 좋아해. 솔직히 말하면 당신하고 이혼하는 한이 있어도 붙잡고 싶어. 저는 남편의 태도에 치가 떨렸습니다. 당신, 애까지 있는 아빠가 이럴 수는 없는 거야. 나중에 이 여보를 어쩌려고 나랑 시은이를 이런 식으로 대? 제가 소리를 지르니 남편도 저에게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한다는 말이 너무나 이기적이었습니다. 나야말로 당신하고 결혼해서 인생 망했어. 솔직히 말하면 시은이한테도 정도 없고 꼴도 보기 싫어. 평생 저당 잡혀 사는 기분이라고. 우리가 결혼하고 애 낳고 나서 정상적인 부부로 산 적이 있어? 나도 지겹다고. 맨날 그놈의 애 타령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 대신 나랑 이혼만 해줘. 부부싸움이 격렬해질 것 같은 조짐을 보이자 시어머니가 끼어드셨습니다. 시은애미, 나 좀 보자. 이렇게 싸울 거 없어. 이미 나나 우리 집 식구들은 다 아는 일이니 어쩌겠니. 일단 내 말 들어봐라. 나도 처음에는 저놈이 여자 만나는 거 눈치채고 말렸어. 나라고 설마 아들을 부추겼겠니? 근데 저놈이 자기도 숨 좀 쉬고 살자는데 어쩌겠냐? 어? 그리고 알고 보니까 만나는 아가씨가 회사 사장 딸이란다. 우리 아들 유부남인 거 다 알면서도 다 감수하고 만난 거야. 이게 다 우리 아들 능력 있고 잘난 거 알아본 게 아니고 뭐겠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게 우리 아들 진짜 인연이다 싶어서 고민 많이 했다. 이번 여행 다녀와서 안 그래도 교통정리 할 생각이었어. 어차피 너도 다 알아버려서 우리 아들이랑 살 생각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 이쯤에서 그냥 이혼해라. 저는 어머니 입에서 이혼 소리를 듣고 경악했습니다. 게다가 그 상간녀의 정체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 사장의 딸이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남편이 능력이 좋다고 해야 하는 건지 참 우프더군요. 그 여자는 왜 하필 내 남편이랑 눈이 맞았을까요? 어머니는 사장딸이 남편과 바람난 여자라는 걸 알고 바람 피운 남편을 말리기는커녕 부추겼던 겁니다. 이혼을 해도 내가 먼저 하자 그래야지 왜 잘못한 사람 쪽에서 이혼하라 말아 하세요? 이혼하라고 하면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발 빼줄 것 같았나 봐요. 그럼 아들 냉큼 새 출발시키시려고요? 두고 좋으라고 제가 순순히 이혼을 해요. 사장 딸이라고요? 그년이 미쳤다고 볼 거면 어머니 아들하고 결혼을 해준대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그년 집에서 애 딸린 돌싱남이랑 재혼을 시켜줄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쉬운 엄마, 이건 우리 엄마 말이 맞아. 어쨌든 모든 걸 다 한 마당에 둘이 부부로 사는 건 못할 짓이야.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해줄 테니까 이혼하자. 내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혼! 절대 곱게 못 해줘. 남편 놈까지 이혼하자는데 그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마 남편 놈이 사장딸이랑 재혼하면 앞날이 창창할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아들 세장가 보내는 걸 아예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네가 내 아들 낳아주면 너한테 집도 다 주마. 위자료? 너 챙겨달라는 대로 다 해줄 수 있어. 네가 시은이 때문에 힘든 거 알아. 네가 이혼하고 애를 맡아서 키운다고만 하면 아들이 모아놓은 돈도 전부 너한테 주고 이혼하라고 할 테니까 너도 잘 생각해봐라. 대체 얼마를 줄 수 있다는 건데요? 10억 주실 수 있으세요? 얘는 우리 집이 갑부인 줄 아니? 뻔히 다 알면서 10억 같은 소리를 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으고 저놈 돈까지 다 해서 3억 위자료로 주마. 위자료 3억 주면 너도 남는 장사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간 크게도 3억 위자료를 주시겠다며 아들과 이혼하라는 딜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생각했던 위자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위자료 받고 깨끗하게 이혼해주기는 싫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집도 명의 넘겨달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집 명의 내 단독 명의로 바꿀게. 당신이 그동안 대출이자 낸 것만 돌려줄 테니 위자료 3억에 지금 집 명의 넘겨줘. 그럼 생각해 볼게.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소송에서 아주 시끄럽게 이혼하는 수밖에. 그렇게 해주면 빨리 협의 이혼 해줄 거야? 그럼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그렇게 하자. 뭐 집이야 내가 벌어서 또 사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엄마? 어머니는 집 명의까지 넘겨달라는 제 말에 남편이 동의하자 뭔가 떨떠름한 얼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모와 남편 놈은 이미 머릿속으로는 사장딸과 재혼해 그 회사가 자기들 것이 되는 것까지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혼을 해야만 본인 인생이 잘 풀릴 거라고 아주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날 이후 당연한 말이지만 남편은 집에서 나갔고 우리 부부는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간 별거 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혼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양가 부모님까지 이혼 문제 때문에 언성을 높이면서 집안 싸움이 되기까지 했어요. 어쨌든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남편과 결국 별거 5달 만에 협의 이혼했습니다. 위자료 3억 받고 집 명의 단독으로 바꾼 후 남편 집은 모두 정리했어요. 저는 그 동네가 싫어서 그 집은 전세를 놓고 회사가 멀어지긴 했지만 40분 거리 친정집 근처로 전셋집을 얻어 이사했어요. 변호사랑 상담했는데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결혼 6년에 위자료 3억을 받은 건 굉장히 드문 케이스예요. 아무리 남편이 유책이라고 해도 부부 공동 명의 재산을 협의 없이 한쪽에 주는 거 힘든 일이거든요. 차라리 무리하게 소송하지 마시고 실속 차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네요. 대신 고객님 억울한 마음은 상간후 소송으로 승소하는 걸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 변호사 말도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더라고요. 시댁에서 해준다는 대로 받고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하길래 저도 고민 끝에 상간후 소송만 진행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저는 이혼 서류 정리하자마자
상간녀 소장을 그년 회사이자 남편의 회사로 날렸습니다. 물론 사장 딸이라고 하니 상간녀 아빠인 회사 대표에게도 소장과 외도 증거를 고이 스크랩해서 직접 등기로 보내줬습니다. 그 후로는 한동안 저도 신변 정리하느라 바빠서 그 인간이 어찌 지내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리 그 거지 같은 집구석이 미련이 없다고 해도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겁니다. 이혼하고 나서 한동안은 저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애 아빠라는 인간은 아이에게 미안하지도 않은지 저랑 이혼하고 싱글벙글 당장이라도 재혼할 것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그거 생각하면 자다가도 열불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맞는 게 점점 일상을 찾게 되긴 하더군요. 저는 저대로 열심히 회사 생활하면서 몇 달의 시간이 흘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전 남편 회사에 계약건이 있어서 종종 드나들 일이 있었던 저는 그 인간 회사 갈 때마다 혹시 마주치지 않길 바랬고 다행히 이혼하고 나서 한 번도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어 마지막으로 그 회사의 일 때문에 방문하게 된 날, 저는 아주 뜻밖의 장면을 보고 말았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저는 전 남편의 회사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회사 로비가 굉장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큰소리 나는 쪽을 에워싸고 있었는데요. 웬 여자의 비명이 들리고 중년 여성의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싸움이 났나 하고 궁금해진 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같이 구경을 했는데요. 거긴 한 뚱뚱한 아줌마가 정장을 입은 여자 머리채를 붙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확인하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젊은 여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드는 건 다름 아닌 전 시모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 여자 머리채를 잡아뜯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너 이년이 감히 내 아들을 가지고 놀아? 우리 아들은 내년만 믿고 이혼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뭐?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난 게 아니라고? 너 이년! 너 지금 네 아빠한테 가자. 어디서 유부남을 꼬시는 못된 버릇을 배워가지고 가정 파탄을 내놓고는 지금 와서 딴소리를 내. 너 이제 보니 악취미 있는 년이로구나. 유부남 꼬셔서 결혼하자 해놓고 버리는 게 취미니? 우리 아들 어쩔 거야? 우리 아들 인생 어쩔 거냐고? 왜 이러세요? 이거 놓고 이야기하시라고요. 저 만나달라고 꼬신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 아들이라고요. 아줌마 아들 인생을 왜 내가 책임져야 하는데요? 저도 아줌마네 아들 전 와이프가 상간녀 소송하는 바람에 우리 집안 완전 발칵 뒤집혔어요. 지금 내 머리채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아줌마 아들 자르지 말라고 우리 아빠한테 가서 싹싹 빌 생각이나 하시라고요. 뭐야? 내가 왜 네 아빠한테 가서 비냐? 딸 자식 교육 잘못시킨 내년 간수 차려라고 나야말로 네 아빠한테 가서 한 소리 할 일이지. 그래 좋아. 말 나온 김에 어디 한번 앞장서봐. 가서 얘기나 한번 들어보자. 왜 네 년이랑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안 시킨다는 건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아줌마 아들이 이혼까지 하고 와서 저랑 결혼하자 그럴 줄 몰랐다고요. 저도 남이 씹던 껌 주워서 다시 씹기는 싫다고요. 뭐? 남이 씹던 껌? 너 이년? 말 다 했니? 전시모는 화가 났는지 상간녀의 머리를 다 뽑아버릴 기세였습니다. 그때 헐레벌떡 전 남편 놈이 저 멀리서 이 난리통 속으로 뛰어들더니만 자기 엄마를 황급히 말리더라고요. 엄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여기까지 와서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 망신 주려고 작정하셨어요? 나 미치겠네 정말. 전 남편은 간신히 상간녀와 자기 엄마를 떼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상간녀는 당돌하게도 전 시모에게 침까지 뱉더라고요. 그때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들 놀랐습니다. 전 남편은 자기 엄마에게 침뱉는 상간녀에게도 한 소리 하면서 두 여자 싸움을 말리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찌 보면 모든 것의 원인은 그 인간이었는데 말입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이었네요. 엄마도 그만하세요. 저 가뜩이나 얘랑 만나는 거 사장님이 아셔가지고 골치 아프다고요.
시훈 엄마가 상간 소송하겠다고 소장까지 보내는 바람에 저 감사실까지 다녀왔어요. 회사에서 이 난리를 치시면 어쩌냐고요. 야, 이 멍청한 놈아. 너야말로 제일 실속 없는 놈이야. 시훈 애미한테 전 재산 탈탈 털렸으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재혼을 하던 뭘 하든 했어야지. 이제 와서 낙동강 오리알이 웬 말이야, 이 등신 같은 놈아. 그럼 어떻게 해요? 당사자가 결혼하기 싫다는데 강제로 할 도리가 있냐고요. 이제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 지금 저 회사에서 잘릴 걱정부터 해야 한다고요. 그러자 옆에 있던 상간녀가 두 모자에게 이러는 겁니다. 두 사람, 다시는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아줌마, 오늘 내 머리 뜯고 이 난리친 건 꼭 대가 치르게 해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더니 벗겨진 구두를 양손에 들고 자리를 뜨더군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그날처럼 속이 후련했던 날이 없었습니다. 전 남편 놈이 재혼 작전이 실패했다는 걸 저는 그날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된 거였죠. 회사 사장 딸이랑 자기 아들을 재혼시킬 생각에 신나했던 전시모는 그 욕심이 헛된 것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상간녀가 전 남편 놈과 결혼 안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건 아마 상간녀 소송이 한몫을 한 듯 했습니다. 전 남편 놈 사장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딸이 이혼남이랑 결혼한다는데 찬성하겠어요? 회사 로비에서 망연자실한 모습으로 서 있는 두 모자를 보고 저는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하더군요. 그날 이후 전 남편 놈은 결국 회사에서 잘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보고 한두 달이 흘렀을 무렵 전 남편 놈이 저 회사 근처에 와서 만나자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난데없이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죄인 코스프레를 하더니만 저에게 황당한 제안을 하더라고요. 시훈 엄마, 혹시 우리 말이야. 우리 시훈이 생각해서 다시 시작할까? 나 이혼하고 사실 그 여자랑 다 정리했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시훈이가 눈에 밟혀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 나 큰 죄 받을 것 같아. 내가 지난 잘못 다 당신한테 사죄 할게. 우리 애를 생각해서 한 번 더 노력해보자. 그 인간은 아마 제가 회사에서 모든 광경을 봤다는 걸 몰랐을 겁니다. 사죄는 무슨, 미안해하는 게 아니라 당신 살자고 하는 말 아니야? 당신 그년이랑 재혼 못하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붙는 거니? 왜? 그년이 당신 어머니한테 머리 뜯겨서 당신이랑 결혼하는 거 싫대? 뭐?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긴, 내가 내 눈으로 봤으니까 알지. 하긴 당신 어머니가 보통은 아니지. 나 같아도 싫겠다. 근데 미안하지만 나는 당신이랑 다시 합칠 생각 없어. 우리 시온이 아빠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큰 애야.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아. 이게 바로 당신이 죗값 치르는 거라는 걸 알아도. 당신이 저지른 업보는 당신이 해결해야지. 다시는 나랑 우리 시온이 찾아오지 마. 제가 싫다고 하니 상간녀 소송이라도 취해달라고 우는 신용을 하는데 어찌나 꼴 보기가 싫은지 저를 붙잡는 그 인간을 뿌리치고 자리를 떴습니다. 그 후로 몇 번 막대먹은 신우를 비롯한 그 집 식구들로부터 재결합 종용을 받았지만 우리 친정 부모님들이 들고 일어나 난리 한번 쳐주고 난 이후로는 다행히 더 이상의 연락은 없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가끔 슬프고 안쓰럽긴 합니다. 그래도 아팠던 우리 시훈이가 올해 초등학교 가서는 너무나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으니 더 바랄 게 없답니다. 앞으로 아이와 열심히 살 테니 구독자분들도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이혼 이야기가 아이 데리고 힘들게 이혼하는 엄마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길 바라며 사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